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정광훈 목사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광훈을 키운 건 통합당이라며 총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과 통합당 회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은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교회의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와 방해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교회의 광화문 구구선동 집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심각한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원이 참여했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대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책임을 못 느끼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방역에 협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업종이나 직업 구분 없이 공권력이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구구선동 집회에 참여했던 당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모두 찾아내서 방역당국의 검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 감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사과하고 진솔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 들여다보면 잘못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30일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는데 최장 잠복기를 고려하면 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할 판인데도 방역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합당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어떤 어조가 좀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강해지고 한 3일 있고. 동안은 침묵하고 있다가 선을 긋겠다는 거죠? 네, 선을 긋고 싶어하고 선을 긋려고 하는데 선이 잘 안 거지죠. 예. 지금 저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이고 워낙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와 통합당이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잘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포츠 경기로 치면은 격투기 같은 거에서 굉장히 큰 기술에 걸려가지고 좀 잘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비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입장이 애매해요. 그런데 계속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기도 하면서 며칠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광훈 목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아주 비난 강도를 굉장히 높였죠. 최고조는 높였는데 그 보도가 나가니까 사랑제일교회 쪽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해서 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이중대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기사가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톤이 강하게 나갔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한 발 뺐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지금 통합당이 애매모호한 게 아직도 그 극우 세력의 표 약 5% 정도 된다고 유권제 그 표에 대한 미련 내지는 그 강성 지지 세력이고 핵심 지지 세력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한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에 대한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미련을 못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 저걸 보면은 지금 통합당이 애매모호한 입장이에요.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정말로 저 정광훈 목사의 저 프레임이 싫다면, 저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이런 큰 그 사건이 생겼을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밟는 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저러지 말고. 통합당 내부 인사들을 처벌하라는 얘기인가요? 처벌이라기보다 이런 거 예.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예.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같이 연단에 오르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분과 손잡은 건 황교안 전 대표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지금 통합당도 아니고 이런 로직이잖아요, 논리. 근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도부가 바뀌고 당명을 바꿨지만 자산부채는 다 인수인계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당원들이 갔잖아요. 그 민경욱, 김지태 예. 전 의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도? 네, 강원도 지역의 일부 김지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 동원하기도 하고 가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분명히 갔죠. 전현직 의원들이. 그 부분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당원들이 상당히 갔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가서 검사를 받고 협조해라 방역당국에 이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 우리가 과거에 이 정도의 잘못은 했지만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정광훈 목사 우리는 선을 끊는다. 저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히 메시지를 내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입장이 애매모호하죠. 뭔가 애매모호하죠.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근데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저 표에 대한 기대가 남아서 저렇게 어중간한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세력도 사실은 범보수 세력이거든요. 극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내면 반발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특히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대구 경북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세력의 동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항의와 그리고 그 세력들의 그 반발을 사실 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방법이 다른 식이죠. 이제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민주당은 그 꼬리를 잡고 지금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공격 호재인데 기술을 걸고 있는데 지금 잘 못 빠져나가니까 더 세게 옥죄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정은경 본부장을 그 통합당 측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만난 것도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위원장이 프레임. 갑자기 예고 없이 갔죠. 정은경 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났는데 그것도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거나 큰 재해가 났을 때 그 재해를 지금 그 담당하는 진도 지휘하는 그 공무원들 안 찾아갔잖아요. 잘 옛날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 바쁜데 가서 왜 민주당이 그걸 잡고서 뭐 심한 편을 썼죠.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뭐 훈장질한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일이냐, 무슨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했는데 뭐 그 비난이 과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역효과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수해가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현장에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당분간 큰일을 지금 맞아가지고 그저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바쁜데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있고 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방역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정부 여당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하라고 쿠폰 나눠주고 야구장에 관중 더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느슨하게 만든 거 아니냐. 결국 그래가지고 퍼지기 시작한 건데 왜 갑자기 전광훈 목사나 제1교회 광화문 집회에다만 탓을 하느냐. 그리고 왜 같은 날 민주노총도 2,000명 모여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왜 그 조사하거나 비난하지 않느냐. 뭐 그 부분은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쪽에서는 그 당시 찍은 그림들 화면들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같은 거는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페이스 실드를 썼죠. 실드를 쓰고 뭐 그 또 거리두기도 하고 나름 그 방역 규칙을 상당히 지킨 데다가 광화문의 극우 집회에서는 정광훈 목사 참관 집회에서는 상당 부분 제1교회 신자들, 사랑제일교 신자들, 감염자들이 갔을 위험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대응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또 어쨌든 저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기아차 노조원 한 사람이 확진이 돼서 서울시에서 아주 지금 뒤늦게 다 검진하겠다. 광화문뿐 아니라 그 당시 극우 세력 집회뿐 아니라 모든 집회 참가자를 다 검진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광훈 목사 프레임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를 반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저 세력과 완전히 따로 가기도 쉽지 않고 이 어떤 어중간한 프레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광훈 목사 한 사람만 이렇게 잘라내고 그 세력은 지금 보듬고 가고 싶어하는 거죠. 내심 자기 표니까.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은 중도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그 방법은 없고요. 어느 순간에서 어느 정도는 잘라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그게 어떤 과거를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이유도 과거에 굉장히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단히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광훈 목사가 극우 기독교 세력 중에 가장 어떤 핵심으로 부상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굉장히 어떤 중심으로 부상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극우 세력의 그 구심점으로 특히 그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극우 세력들이 있어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뭐 극우 세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광훈 목사 정도면 기독교단 내부 안에서도 빨리 이단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 끊어냈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원래 속해 있던 그 교단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나서 새로 교단을 네.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나면서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지금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얼마 전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었죠. 그렇죠. 사과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거나 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극우적이고 사실은 정치 집단에 가까운 그런 그 정광훈 목사를 결국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준 게 황교안 전 예, 대표예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인정해주고 공인해주고 제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일종의 이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인한 거잖아요. 예. 그 원죄가 굉장히 크죠. 황교안 전 대표가 한 일이니까 우린 모르겠다고 지금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모른 척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거를 물론 그 통합당 안에서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태경 예. 의원이나 중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저를 끊어내야 되는 작업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김진태 전 의원이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통합당이. 예.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이 어정쩡함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수도 내보고 저 수도 내보는데 이게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는 아니죠. 그런데 예. 계속 외곽으로 아니면 역공으로 이런 방법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면 돌파 스타일이신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프레임이 워낙 강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의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정광훈 목사 같은 분하고 같이 할 건 아니죠. 절대로. 근데 성격상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궁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예. 어떻게 끊어야 될지. 근데 분명한 건 그 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요. 통합당 지지율이 아주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한 게 아니라 약간 꺾였습니다. 네, 예. 상당히 꺾였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고 이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서 이 만약에 3단계로 격리가 높아지면 수많은 자영업자들, 수많은 그 저소득층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그 생존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예. 타격을 받으니까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죠. 지금 이게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지표조사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죠. 예. 전국 지표조사를 하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좀 다른 조사죠. 리얼미터는 ARS고 이거는 그 안심번호로 하는 전화 면접조사, 예. 휴대전화 면접조사인데 보면 민주당이 37%고 통합당은 27까지 올라가다 무려 5%가 빠졌어요.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는 저거 지금 뭐 거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광주 달 5.18 동안.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합당이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렸다는 걸 통계로도 지지율로 조사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는 여론조사마다 많이 다른데 추세는 똑같죠. 추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리얼미터, 그럼 분명한- 갤럽, 뭐 저 지금 지표조사 해가지고 세 가지 여론조사가 전부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고 네. 통합당은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 혹시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 지표조사 51%입니다. 48%까지 내려갔다가 이것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내려갔죠. 42%까지. 추세선은 아까 그 통합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그렇죠. 그 선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추세선은. 그렇다면 이게 정광훈 효과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선거들이 여러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남아있고 대선 이런 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극우 세력, 강경 우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기독교 극단주의, 뭐 개신교 우파 이런 이름을 붙인 세력들을 통틀어서 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많게는. 예. 그럼 그 표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표가 보수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중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실한 내표를 떨쳐낼 수도 없고 이런 표 계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예. 앞두고. 자, 정광훈 효과가 당 지지율, 통합당 지지율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의 어떤 정치 역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황교안 전 대표 복귀설이 막 나돌았죠. 근데 지금 저 유탄이 아니겠죠. 저 총을 정면으로 맞은 거 아닌가요? 정광훈 효과의 어떤 쓰나미를.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가을쯤에 정계에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돌았어요. 소문처럼 돌았었죠. 네, 소문처럼. 예. 특히 통합당 쪽 의원들을 만나보면 뭐 황교안 전 대표랑 친한 의원이건 그렇지 않은 의원이건 복귀를 찬성하는 의원이건 반대하는 의원이건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몸을 풀고 있다. 굉장히 부지런히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그런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9월 달쯤을 목표로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해서 슬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지금 정광훈 파문으로 사실 복귀 불가능하죠. 현실성이 없어졌어요. 예. 저 상태에서 어떻게 복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거를 보수 진영에서 좋아할까요? 예. 민주당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복귀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 예. 복귀하면. 그런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가을 복귀설은 아마 일단 가을 복귀설은 뭐 물 건너간 물 걸로 건너갔다. 봐야겠죠. 네. 예. 황교안 전 대표로서는 선거 참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완전히 정치적 생명에 어떤 치명적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정광훈 목사하고 손 붙잡고 단상에 오른 그림들이 계속 나가고 사람들이 지울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니까요. 예. 강렬한 인상이라 황교안 전 대표에서는 뼈 아픈 상황입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차기 지도부 선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권리당원들하고 뭐 이렇게 해외 거주 대의원들 해서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요. 오늘 온라인 투표 시작했고 전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 이제 MBC, KBS 토론도 일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31일까지 화면에 나오지만 이낙연 의원 격리 상태잖아요. 상태죠, 격리 상태라 또. 뭐 좀 온라인으로 계속 그 연설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 정말로 뭐 비대면 전당대회, 뭐 언택트 예. 전당대회, 한국 정치상 코로나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 아주 그 첫 그렇습니다. 유례없는 일이 근데 생겼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말을 조금 심하게 하면 흥행은 망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흥행을 뭐 얼가발 계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코로나 또 재확산 때문에 더 지금 급한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뭐 글쎄 말이에요. 사람들의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가기 어렵죠. 근데 지금 그런 와중에서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낙연 네. 의원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이낙연 의원이 2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네, 지금 예.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겐 코리아 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그 지표조사할 때 같이 한 건데 보면 이재명 24, 이낙연 22%. 물론 오차범위 내기는 네, 하지만 그렇죠. 추세선이 이것도. 추세선이 예. 이것도 지금 이낙연 의원이 복구를 못 하고 있죠. 역전을 못 시키고 재역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빼달라고 공식으로 네. 여론조사 기관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빠졌고요. 어쨌든 저런 상황인데 저 상황은 지금 뭐 계속 이낙연 의원이 뭐 무난하게 당 대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지금으로선 당 대표가 그렇죠. 돼서 크건 작건 간의 전당대 컨벤션 효과를 보고 당 대표는 이제 당의 1인자니까요. 사실은 뭐 지금 무슨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기에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사실 이해찬 대표가 있으니까 네. 아무리 뭐 대선 주자 일이라도 당직이 없는 평의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총리까지 했지만 예.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애매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그 참모들이나 측근들도 이제 더 이상 애매한 메시지를 안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적응한 것 영향인가요? 같아요. 요새는 그 몸풀기인지 점점 어떤 워딩이 뚜렷해지고 있는 건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세졌죠. 방향이? 예, 말이 세지고 세졌죠? 예. 사실 이낙연 의원의 그 장점이나 단점이 강렬하지 않고 온화하고 점잖은 표현으로 받아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라는 면도 있고 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저 사람은 신뢰? 민주당 뭐 안정감? 사람이지만 뭐 예. 괜찮다 이런 그 느낌도 주고 예. 경제인들 좋아하고 장단점인데 또 단점으로 치면은 너무 점잖고 뭐 이 사람 들어도 좋고 저 사람 들어도 좋은 그런 그 두리뭉실하고 원만한 말만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보기에 시원한 맛은 없다 이거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없죠. 메시지가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래갖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의원은 왜 매사 이렇게 엄중히 보기만 하나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그 발언들이 많이 세졌어요. 특히 이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이나 뭐 독재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 이런 그 통합당에 대한 발언이나 아니면 또 김원훈 광복회장의 친일파 청산 발언에 대해서 광복회장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말이지 예. 뭐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라는 그 평소에 잘 안 쓰는 어디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참모들도 좀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예. 아마 대표가 되면 더 강하게 그때는 예. 1인자니까 분명하게 메시지를 낼 것이다. 황 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요. 네. 2차 재난지원금 민주당도 하자 그러고 통합당도 하자 그러니까 이거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자 그러고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당내 이제 그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게 3차 거리두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예. 더 중요하니까 한 일주일 더 보고 그래서 오늘 당정 협의를 했거든요. 어제 고위 당정 했는데 일요일 날 총리 공간에서 거기서 일단 보류하자. 보류하고 예.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상당 부분 하자는 쪽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 결론 내릴 것은 100%냐, 50%냐, 50%냐 뭐 이런 뭐 취약계층만 주냐 이런 건데 일단 그리고 저번에 재난지원금 줄 때는 다른 예산에서 절약해 줬는데 지금 돈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하면은 국채 발행해야 되고 공무원 임금을 깎자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 100만 명 가까운 중하위직 공무원을 깎아야 예. 되는데 거기 그것도 고민이 있군요. 그것도 예. 불가능한 여기서 얘기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게 되면 추경을 하고 예. 아마 지금 뭐 선별 지급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